2001년 4월 20일 도쿠시마현의 한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다행히 화재는 금방 진압되었지만 현장에선 반쯤 불에 탄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이 시신은 집주인이었던 마츠다 마사루 씨로 그의 사인은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시신의 폐에는 그을음이 없었던 것은 물론 후두부를 둔기로 공격당한 흔적과 더불어 전기 코드로 목을 조른 흔적도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이뿐만 아니라 현장에선 피해자의 통장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통장 안에 든 금액은 4천만엔, 우리 돈 약 4억 원 이상의 거금이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화재의 원인이 누군가가 시신의 등유를 뿌리고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기에 경찰은 이 사건을 명백한 방화 및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마사루 씨는 생전 아들과 함께 동거하고 있었기에 경찰은 중요 참고인으로 아들의 행방을 쫓았지만 어째서인지 아들의 행방은 묘연했는데요. 당시 경찰은 아들 역시 범인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 혹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 이번엔 현장에서 50km 정도 떨어진 한 섬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고 이로 인해 이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신고가 들어온 곳은 교고현의 아와지시마라는 곳으로 별장 건설을 위해 평탄화 작업을 마친 채 방치된 외딴 건설 현장에서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것인데요. 부검 결과 시신에는 둔기로 수회에 걸쳐 머리를 강타당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범인은 시신의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시신과 함께 증거를 인멸하려 했지만 사실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입니다만 시신이라는 건 의외로 쉽게 불에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의 신체는 7에서 80%가량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에 불을 지른다고 해도 다소 어중간한 상태로 남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경찰은 아직 불타지 않은 손가락의 지문과 치아의 치료흔을 바탕으로 신원을 조회했고 그 결과 이 시신은 첫 번째 피해자인 마츠다 마사루 씨의 아들 마츠다 히로시 씨로 밝혀졌습니다. 우선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다소 외진 곳으로 공사 준비만 끝내놓고 방치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통행량이 거의 없는 지역 주민이나 알 법한 장소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부자와 연관이 있던 주변 인물 중 이 아와지시마와 연관이 있는 인물이 있는지 수사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와중 이들 부자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결정적인 증언 하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피해자인 마츠다 씨 부자는 4억 원에 가까운 돈이 있었지만 굉장히 검소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퇴직 후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고 4억 원에 달하는 돈은 그가 젊었을 적 열심히 일해 저축해온 금액이었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이유는 바로 아들인 히로시 씨에게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들 부자는 집세가 싼 집에서 검소한 생활을 하며 가끔 한 가지 취미를 즐기곤 했는데요. 그 취미는 바로 파친코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주 다녔던 파친코 가게의 점원은 경찰에게 이런 증언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마츠다 씨 부자랑 좀 친했던 사람이 있어요. 맨날 야구 모자를 쓰고 다녔고 자주 돈을 빌리더라고요. 이에 경찰은 파친코의 CCTV를 입수해 분석한 끝에 코이케 토시카즈라는 인물을 용의선상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코이케 토시카즈라는 인물은 과거 아와지시마 출신의 한 여성과 결혼한 후 섬에 정착해 살며 노래방 기기를 판매하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비록 명확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어느 날을 기점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고 당시 그의 사기 방식은 굉장히 교묘해서 야쿠자 두목도 속아 넘어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처럼 경찰이 코이케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기 시작하자 귀신같이 눈치채고 집을 나와 자신의 고향인 홋카이도로 도주했죠. 이후 그는 결혼한 몸이었음에도 한 여성을 유혹해 그녀의 집에 얹혀 살며 경찰 수사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만 여기서 좀 어처구니 없는 것이 사기 사건으로 남편인 코이케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없자 이혼을 결심했던 아내는 어찌저찌 코이케를 찾아냈고 아와지시마에서 홋카이도까지 남편을 찾아가 설득, 자수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이케는 재판에 넘겨져 실형 판결을 받았고 감옥 생활을 시작하며 아내와는 이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출소 이후 코이케는 토쿠시마현으로 이사했지만 직업을 찾기는커녕 파친코로 돈을 벌겠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으로 도박에 빠져 늘 돈을 날리기 일쑤였는데요.
그리고 그러던 와중 같은 파친코점에서 우연히 알게 된 것이 바로 피해자인 마츠다 부자였던 것입니다. 코이케는 파친코로 돈을 날리는 날이면 자주 마사루 씨에게 돈을 빌리곤 했고, 그러던 와중 우연히 마사루 씨가 약 4억 원 정도의 돈을 가진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는 자신의 특기인 사기로 이 돈을 한 번에 뜯어내긴 어렵다고 생각, 거금을 한 번에 손에 넣기 위해선 이들을 죽이고 빼앗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경찰은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하며 코이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된 4월 21일 아와지시마로 통하는 다리의 CCTV를 조사한 결과 경찰은 짐칸을 비닐로 덮어 씌운 코이케의 트럭이 시신 발견 이래 아와지시마로 진입하는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몇 시간 후 섬을 빠져나가는 코이케의 트럭 짐칸은 텅텅 비어 있었죠. 이에 경찰은 정황상 코이케가 시신을 싣고 섬으로 향한 뒤 자기만 아는 장소에서 시신을 불태워 증거를 인멸한 후 귀가한 것으로 추정, 그의 집 근처에서 24시간 체제로 잠복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참고로 그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는 과거 코이케가 노래방 기계 영업사원이었던 시절 업무를 내팽개치고 낮잠을 자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경찰의 비공개 수사는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내 경찰 내부에서 한 가지 의견 충돌이 발생합니다. 당시 현장의 형사들은 윗선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가택 수사 명령 신청하시죠. 이 인간은 집이랑 차를 뒤지면 분명 증거가 나옵니다. 하지만 윗선의 간부는 정반대의 주장을 했죠. 이놈은 사기꾼 출신이라 치밀한 놈이다. 만약 조사했는데 증거가 안 나오면 누가 책임질 거냐. 더 명확한 증거를 손에 넣을 때까지 잠복 수사다. 이에 결국 현장의 형사들은 윗선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러던 와중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매스컴에서 냄새를 맡았던 것이죠. 당시 모 언론사는 아예 코이케의 집 앞에 대놓고 삼각대를 설치, 코이케의 집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촬영한다는 것을 파악한 코이케는 그날 밤 자동차를 타고 도주해버렸습니다. 당시 그는 경찰의 추적을 달고 자신이 익숙한 아와지시마로 향했고 결국 섬에서 발자취가 끊겨 모습을 감췄던 것이죠. 매스컴 때문에 다잡은 코이케를 놓쳐버린 경찰은 코이케가 돈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계좌를 동결하는 것은 물론 2001년 5월 그를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지명수배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다 잡은 범인을 놓쳤기에 그의 체포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코이케에게 현상금 200만 엔을 거는 한편 100만 장 이상의 전단지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약 4,000건 이상의 목격 정보가 있었음에도 이 중 유력한 정보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하네요. 이후 2010년 9월엔 현상금을 300만 엔까지 올리는 등 경찰은 그를 체포하기 위해 온갖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 사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종결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11년이 지난 2012년, 이날 오카야마현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것은 여성 A씨로 그녀는 동거하던 남성이 화장실에 쓰러져 죽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당시 이 남성은 즉시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심장 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경찰은 이를 단순한 병사로 판단, 지문을 대조하지 않았죠. 그리고 장례 업체에서 장례식 절차를 밟던 도중 한 가지 해프닝이 발생합니다. 업체 측이 동거인이었던 여성 A씨에게 고인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묻자 A씨는 오가사와라 주니치예요. 근데 본명은 모르겠어요. 라는 답변을 했던 것이죠. 이에 본명을 모르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장례업체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지문을 대조한 결과 사망한 인물은 방화 및 강도 살인 사건 지명 수배자였던 코이케 도시카즈였던 것입니다. 왜 안 잡혔는가? 사실 이 사건에 있어 가장 의문이 남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사실 인터넷과 CCTV가 충분히 보급된 2010년대에도 범인이 잡히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명의입니다. 당시 지명수배 중이던 코이케는 당연한 말이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계약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어렵게 손에 넣은 통장은 계좌가 동결당했기에 그는 허위로 숙박부를 작성해 호텔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에 코이케는 전단지 배부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고 2002년 무렵 아르바이트 도중 역 앞에서 우연히 여성 A씨와 만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내 동거하는 사이가 되었죠. 참고로 이때
A씨가 먼저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여성은 코이케에게 푹 빠졌던 모양인지 집세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한편 코이케에게 매달 용돈을 주기까지 했죠.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기에 코이케는 자신의 명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의식주는 물론 휴대전화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전단지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사망한 52세 코이케의 얼굴은 결코 50대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노화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경찰이 노화 그리고 변장한 코이케의 얼굴을 예상해 만든 새 전단지 사진입니다만 이 늙은 사진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즉 100만 장 이상 배부된 전단지 얼굴이 반대로 체포에 방해가 되었던 것이죠. 참고로 그는 자신의 노화를 충분히 이해했던 모양인지 지명수배 이후에도 편의점, 음식점 등 바깥을 자유롭게 활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코이케가 사망 당시 살았던 집은 오카야마현 경찰 본부와 고작 5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소였죠.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사건 해결은 100점, 미해결은 0점입니다. 거의 다 잡은 상태였기에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7, 80점 따윈 의미가 없습니다. 범인 검거에 노력상 따위는 없습니다. 라는 말이었죠.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엔 장례업체가 현상금을 받아도 되지 않나 싶었네요. 만약 업체가 귀찮아서 그대로 처리했다면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이 되었을 테니 말입니다. 경찰의 눈을 피해 11년을 도망친 범죄자의 이야기,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